네, 그럼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이번 도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왜 두 번이었을까요? 왜 한 번 그치지 않고 두 번이었을까요? 아니, 왜 여러 번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 이 타격을 비껴간 이 조준하지 않는 비조준 타격이었을까요? 이번 그 북한의 이런 그 군사 공격 자체는 그야말로 그 상호 그 교전을 위한 그런 그 직접적인 도발이라기보다는 예. 하나의 자기들의 그 소위 그 대북 심리전을 위한 그 방송 시설이라든가 이 활동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 성격의 것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발 정도를 쏜다든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소위 우리 그 방송 시설이라든가 대북 심리전을 위한 것 이것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방송 활동이라든가 시설 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중단하게 한다든가 폐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시위성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추가 도발이 또 있을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가 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소위 그 대북 심리전을 위한 방송 활동을 중지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단 48시간을 북한도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사전에 어기고 오히려 또 새로운 공격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보낸 메시지가 허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48시간 메시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이래 볼 수는 사실이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8시간을 기다릴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시청자들은 에이, 설마 또 쏘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 또 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인데 지금 이제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 48시간 이후에 공격을 한다면 어떤 공격, 어떤 형태, 어느 규모의 공격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건 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이걸 중단하기 위한 게 주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그 방송 시설을 포로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사실 있을 수도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은밀하게 침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설 자체를 뭐 파괴한다든가 위해를 가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강하게 자기들의 어떤 군사 공격을 공공연하게 지금 밝힌 이상 직접적으로 포로 공격할 가능성 이런 것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직접 그러면 이 확성기를 노리는 공격일까요? 아니면 확성기에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전선에 네. 또 다른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습적인 공격은 없을까요? 우리 두 가지 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항상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동격서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관심을 방송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다 하면 그쪽에 우리가 대비 태세를 집중하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연평도 도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백령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타 DMZ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군사 공격을 포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그것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정당화시키고 확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겠죠. 네, 북한이 그동안 해상을 향한 미사일 훈련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육지를 향한 그것도 섬이 아닌 본토를 향한 공격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북한 자체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그 심리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방송 시설이다. 방송 시설은 단순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한다. 우린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만큼 소위 그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런 개방되거나 이런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폐쇄된 상황에서 굉장히 그 특수하게 체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깥의 어떤 소식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또 자유적인 이런 정보들이 들어갔을 때 특히 대한민국이 이런 발전상이라든가 소위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이제까지 속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생겨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밑으로부터의 그 체제에 대한 반감이랄까 새로운 부정적인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 이런 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북한이 여러 형태로 그 장마당이 늘어나고 있고 이 장마당을 통해서 대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이 그래도 이런 걸 많이 단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 첫째, 이런 그 군사 경계선 주변으로 해서 한 20여 킬로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아마 가장 그 정려의 군이 여기에 집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정려의 군 자체가 우리 남한의 어떤 실상이라든가 또 북한 체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실상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이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군대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김정은 체제도 김정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군을 앞세워서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철학과 그런 또 정신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군대가 여러 가지 일탈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그 위험하게 되는 그런 급박한 나름대로의 그 체제의 그런 그 급박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의 대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첫 번째 도발은 3시 53분에 있었고요. 그때는 이게 북한이 쏜 게 맞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망을 가동을 했죠. 고사포 공격을 받았음에도. 예, 예. 두 번째는 직사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북한의 짓이 맞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4시 12분입니다. 예.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거는 5시 4분입니다. 네. 약 뭐 50분 정도, 그렇죠. 50여 분 정도가 지난 다음이죠. 매뉴얼이 있다면 북한의 공격이 맞다고 생각하고 원점이 바로 파악이 되면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50분의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심사숙고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상황 자체가 예. 북한이 우리 예를 들어서 GP라든가 우리 군사들 있는 어떤 그것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다. 대상이. 이러면은 바로 자동 발생적으로 사실은 대응 공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건 교전 상황이 아니고 예. 야산이 북한이 떨어졌죠. 어디까지나 이것은 위협 성격의 군사 공격이라는 판단이 사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 역공격을 대응 공격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재발 방지를 한다든가 이 억제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더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맞은 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군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산이고 야산. 인명피해도 그렇죠. 없었어요. 심지어 확성기도 안 맞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대응 사격도 네. 북측의 원점이라고 하지만 포를 향해 쐈다라기보다는 포 주변 다른 곳을 쐈을 가능성도 있죠.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도 이제 그 인명을 살상한다든가 이런 희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위협적 성격의 군사 공격이다, 포공격이다 이래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의 대응 공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희생을 위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나치게 저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군사 공격을 했을 때 이것은 그렇게 효율적이다고 볼 수도 없고 정당성이 조금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위협적인 성격으로 바로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보임으로써 북한이 다시 이런 그 재발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사실 끊는 거죠. 그래서 50여 분이 걸린 거군요. 예. 그런 건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발 원점 타격이냐 위협 사격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그래서 우리가 있거든요. 군 당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해서 이건 교전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밝혔다는 측면에 우리가 좀 그 관심을 주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이제 판단입니다. 네, 네. 48시간을 줬어요. 네. 뭐 줬다라기보다는 48시간을 아무튼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안에 뭘 해라. 그거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48시간 안에 뭘 해야 됩니까? 글쎄, 그 이제 48시간 이내에 뭐 여러 가지 대화로 해라, 뭐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특히 여러 가지 정책, 사실 이 투트랙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건 바로 이럽니다. 단호한 대응을 하되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하는 그런 단호성, 이런 군사적인 대응, 이것을 한 축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 이 두 가지, 이게 투트랙입니다. 아하. 이 대화를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북한이 위협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유화적으로 대화에 응한다. 이게 투트랙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 우리한테 군사 공격을 했을 때는 거기에 단호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그 의지를 꺾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너희들이 북한이 대화로 해결하자라든가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도 또 거기에 상응하게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역시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하는 이런 투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48시간이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48시간 내에 우리가 무슨 뭐 대화로 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그런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 되게 되죠. 아하. 네. 이 굴복은 제2, 제3, 제4의 다시 새로운 공격을 우리한테 희생시킬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초래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크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협에서는 우리가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48시간 이내에라도 군사적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48시간 이후에 군사적 공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단호한 대응을 하는 그런 순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은 도발 이후에 어쨌든 전통문도 보내고 서한도 보내고 말을 걸어오고 있는 셈인데 그럼 그 48시간 이내에 남북의 어떤 물밑 접촉을 가질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그러면은 군사적 공격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화로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군사회담을 하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기들이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우리는 또 거기에 그거는 그것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거기에 우리가 임해서 북한의 어떤 재발 방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어떤 그 국면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이 48시간 내에 대화를 제의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48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48시간은 일단 우리도 먼저 대화를 제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대화 북측의 또 다른 제안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